지금 여기에 타이틀은 해상운송과 해운동맹에 대한 겁니다. 즉 말해서 이 타이틀은 그 일반 정기선사나 뭐 선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운임에 대한 그 내역들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해운 동맹들에 대한 언급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상 운임의 의의를 보면 한번 쭉 읽어보세요. 뭐 자기들의 어떤 원가나 운송 원가나 선비, 운항비, 그다음 그 운항비의 조건에 있어서 뭐 항해 용선 계약이냐, 개품 운송 계약이냐, 뭐 이런 그 용선에 따른 거, 그다음에 자기 직접 그 배를 소유하고 있으면서의 가격이냐, 뭐 이런 것들이 운송 운임의 어떤 그 기본 산출이고, 여기서 기본 개념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이익 부분이 이제 반영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뭐 대충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운송 운임의 어떤 결정에 대한 학설이 운송 가치, 운송 비용, 뭐 절충설 한번 읽어볼까요? 운송 가치설은 운임 결정은 해상 운송업자 측의 운송 용역의 가치와 운송 의뢰인 측의 화물 운임 부담력 한도로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해상 운송업자의 그 서비스가 떨어지는데 뭐 운송료가 비싸다 그러면 안 되겠고, 그다음에 화물 자체는 저가품인데 운송료 부담이 크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운송 비용설, 그러니까 운송 용역의 수요자 측인 화주의 욕구가 아닌 운송업자의 운송 원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어떤 뭐 기본적으로 운송 비용은 최소한도로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그 업자의 어떤 그 화물이 싸고 비싸고 간에 기본 어떤 원가는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절충설은 이제 가치설과 비용설 절충이다라고 하겠는데, 운임의 최고 한도는 화주의 부담 능력이고 최저 한도는 운송 비용이므로 운송업자가 운임을 부과할 때는 부담 능력과 운송 비용 사이의 중간 입장을 취하는 것이 절충설이다 되어 있네요. 일반 균형 이론은 해상 운임도 어떤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의 가격 등과 동시에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임에도 보면 잠깐만 볼까요? 이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뭐 상기 4가지 이론이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나 경쟁을 전제로 하여 운임을 결정할 때는 참고로 하고 있다. 운임 계산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운항 형태별, 직접 운항 수입이냐 아니면 대선 수입이냐,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배를 운항하면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과 이걸 빌려주면서 거둬들이는 그 차이겠죠. 그다음에 항로별, 그래서 뭐 정기 항로냐 부정기 항로냐, 그다음에 선박별, 컨테이너선이냐 뭐 설물선이냐. 설물선 같은 경우에 일반 벌크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로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이제 로로선은 이게 롤온, 롤오프 해가지고 자동차 전용선이겠죠. 그 다음에 일반 다른 전용선, 여기서 보면 LPG라든지 유류에 대한 어떤 그 전용선들이 있겠죠. 운임 지불 요건은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 다음에 운임의 완성도에 따른 전액 운송의 완성도에 따라 전액 운임이냐 아니면 비율 운임이냐 아니면 공적 운임이냐, 뭐 이런 것들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하역비의 부담에 따라 뭐 버스텀이냐 라이너텀이냐, FIO냐 FO 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선 운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 지수를 보면 지금 1980년도를 기점으로 상승하다가 최근에 좀 선복이 좀 많아졌나요? 좀 다운되는 경향이 좀 있네요. 이러한 어떤 그 운임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 선사들은 자기들끼리의 그 해온 동맹을 이제 결성하게 돼서 자기들이 프레이트를 어떤 그 일정 수준의 프레이트를 결정함으로 인해서 그 동맹 선사 간의 운임의 경쟁이 이제 방지되고, 그다음에 마지널 코스트 이상에서 이제 결정이 됨으로써 어떤 이익 실현이 되고, 그다음에 운임 수입이 이제 극대화되는 이런 걸 이제 추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동맹들이 있습니다. 각 그 지역마다. 그다음에 정기선 운임의 종류를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는 뭐 미주나 호주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되는데, 일단 상품별로 레이트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 항공로에서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품별로 운임이 별도로 이제 매겨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커모더티 레이트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급별 운임이 있겠죠. 어떤 화물을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1등급,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있어서도 물론 그 미주 레이트에 보면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주 레이트는 커모더티뿐만 아니라 클래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운임 외에 특정 목적에 의한 거니까 뭐 일단 어떤 것인지는 그때그때 특별 사유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니까 한번 보죠. 미니멈 차지 같은 경우에는 극소량 환물에 대해서 운임이 일정액 이하로 산출될 때 최소한 징수해야 할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최저 비용입니다. 오픈 레이트는 운임 동맹이 특정 품목에 대해서 운임 결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중지하여 동맹 내의 각 개별 선사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독자적인 운임 결정을 허용한 운임이다. 전체적으로 다 한 게 아니라 품목별로 조금의 어떤 그 약간 틈새를 줬네요. 박스 레이트는 톤당 운임에 기초한 운임 산정 방법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컨테이너당 정한 운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건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은 지금 테리프로 되어 있는 게 일본 같은 경우에 테리프로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파크 레이트는 프레이트 올 카인드의 약자로서 어떤 품목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부과한 운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스루 레이트는 전 운송 구간에 대해서 도어 투 도어 운송인 경우에 해당되는 이런 운임이고, 로컬 레이트는 선사가 육상 운송로까지 업서브하는 포트 또는 지역, 포트 이퀄라이제이션 지역까지의 어떤 그 운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OCP 레이트는 미국의 OCP 지역,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까지의 OCP 지역으로 향하는 화물에 대해서 운임이 적용되는 게 이제 OCP 레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볼륨 레이트는 어느 특정 기간이나 어떤 물동량에 대해서 적용되는 운임이고, 서비스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기간 일정 물동량에 대해서 특정 화주에게 특정 운임과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게 서비스 컨트랙트고, 여기서 보면 이 TVR은 뭐냐면 타임 볼륨 레이트와는 좀 차이점은 스페이스를 보장하고 스케줄을 준수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등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디펜던트 액션 레이트는 독자 운임인데, 운임 동맹 내 선사의 동맹의 커먼 레이트 대신에 특별한 이유로 이유에 의해서 적용되는 운임이다.
정기선 운임의 구조는 어떤 베이직 레이트하고 서차지로 되어 있는데, 그 베이직 레이트는 테리프에 표기된 품목별 운임을 말하며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표시하여 실제로 운임 상정 시에는 중량 용적 중 높은 쪽을 택해서 이제 정해지는 게 이제 베이직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차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추가 어떤 레이트인데요. 바프라는 거는 이제 벙커 어저스트먼트 팩터 해가지고 어떤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프 같은 경우에는 커런시니까 그 운임 표기 화폐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 손실 보전하는 걸로서 이제 뭐 엔화나 달러의 어떤 약세, 강세에 따라서 이제 카프가 적용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컨젝션 포트, 만약에 포트 자체가 컨젝션이 돼서 그 예기치 못한 대기 시간 또는 그 어떤 추가 비용이 발생되면 이제 컨젝션 서차지가 발생되고, 수에즈 서차지는 수에즈 운하가 막혔을 때 희망봉으로 회항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그 보전 비용으로서 수에즈 서차지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오퍼레이팅 서비스 차지는 특별 운항 활증료로서 스트라이크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부과되는 활증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비용, 어디셔널 차지는 아웃포트 아비트러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옵셔널 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이버션 차지가 있고, 트랜시먼트 차지가 있고, 헤비 리프트 차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좀 틀리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면 뭐 항구를 변경할 때 뭐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환적할 때 초과 중량 활증료, 일반적인 어떤 그 포트의 장비로서는 그 화물을 취급할 수 없을 때 별도의 큰 장비를 가져서 작업하게 되면 이제 그게 들고, 그 다음에 롱 랭스 카고에 차지가 있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 다음에 워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전쟁 지역으로 우리가 갈 때 전쟁 위험 활증료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어떤 그 차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흔히 그 소량 화물 LCL에 대해서 취급이 될 때 CFS의 작업료가 이제 CFS 차지가 되겠고요. 미주 지역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그 DDC가 있는데, FCL 화물의 양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THC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워페이지는 이제 부두 사용료, 그 다음에 데머리지는 이제 채선료입니다. 그래서 CY에서 일반적으로 한 10일 정도의 채선기간, 데머리지 기간을 주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5, 6일짜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간 이후에 반출되게 되면 하루에 얼마씩 이제 지불되는 게 이제 데머리지고, 디텐션은 이미 물건은 출고해서 가서 화주 공장에 있는데, 이 엠티 컨테이너를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입 같은 경우에. 근데 반납을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디텐션을 얼마로 부과한다,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상에서 알아본 게 이제 전기선에서의 운임이고, 근데 뭐 부전기선에서의 운임은 운임의 특징 같은 경우를 보면, 부전기선 시장은 거의 완벽한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유 경쟁 시장이고, 일부 독점적 위치를 누리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갖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지, 완전한 자유 경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전기선과 전기선과의 큰 차이점은 운임이 테리프에 의해 적용되는 전기선과 달리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며, 따라서 시장 분석과 예측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운임 변동 요인은 선복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만약에 배가 너무 많다고 해서 동계 시즌에서
또는 뭐, 그리고, 어쨌든 그렇죠. 일단은 뭐, 갑작스러운 어떤 그 포트의 물량보다도 배들이 많이 몰렸을 때,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어떤, 이게, 뭐, 제가, 선복 수급의 비탄력성으로 호황 국면의 단기화, 침체 국면의 장기화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선복 수급의 비탄력성이네. 비탄력성으로 항상 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호황 국면이라고 하면 막 배를 많이 만들겠죠. 근데 배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 배가 너무 많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은 그 화물의 수급이 갑자기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어가지고 배 선복보다도 많아지면 또 이제 침체화되는, 왜냐면 이미 만들어진 배는 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 운임 수주는 선박 기술 혁신, 효율 증대, 정치적 변동, 경제적 동기, 육상 등 선박 운항 외적 요인에도 좌우가 되고,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은 보면은 뭐 선박 외에는 정치적이다 그러면 남북 관계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겠죠. 운임의 최저점은 이제 개선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부정기선 운임에는 이제 보야지 차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해용선, 그래서 이제 용선주는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키로 하고 선주에게 운임을 지불하게 되고, 화물의 종류, 적 양하 비율, 항해 거리 및 항로의 설정, 정치적 상황, 기항 지수, 항만 비용, 복항 화물 유무 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운임 조건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차터에는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선주에게 일당 또는 30일 단위로 데드웨이트 턴당 용선비를 이제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CO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해송 계약입니다. 그래서 주로 산업용 화물, 특수화물, 국가정책, 물동량 등에 대해 계약하고 있으며 선비 플러스 적정 이윤에서 결정되고, 장기 계약의 단점을 커버하기 위하여 환율, 연료비, 물가상승률 등을 변동 인수로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운임을 갱신한다. 장기 계약의 장점은 경영의 안정으로 해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장기 계약을 담보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며 상황 변동에 따른 어떤 다른 리스크를 상호 감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변동에 따른인데 이게 다른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해운 동맹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해운 동맹에 일단 여기 보면 경제적 이익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동맹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방적이냐 아니면 폐쇄적이냐, 그 다음에 취향 항로별 어떤 동맹들이 어디가 있느냐, 그 다음에 동맹의 운영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동맹의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 동맹을 하나 결정할 때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 다음에 동맹의 조직은 어떤 식으로 결성되어져 있고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쭉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취급을 했네요. 동맹같이. 현재 지금 많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요 동맹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부는 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동맹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동맹들을 이것만 하고 보니까 이게 없나 보죠. 이거는 이렇습니다. 동맹에는 이렇습니다. 네,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미주 테리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네요. 미주 같은 경우에는 FMC가 발효되면서 모든 그 미주를 서비스하고 있는 포워더나 캐리어들은 테리프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유효율표를 보면 그 베이직 오션 프레이트가 있고 어떤 터미널에서 리시빙 차지에 대한 게 있고 착지에서의 어떤 딜리버리 차지가 있고 그다음에 아비트레리와 서처지 등이 구분돼서 바프, 카프, 그다음에 다른 어떤 경비들이 이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웨이트로서는 1000kg를 1톤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메저먼트는 1cbm을 MT로 기준으로 하며 그 리빙턴은 그 웨이트나 메자 중에서 높은 쪽이 화물 운송 비용에 이제 적용되고 그 박스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TU나 40로서 적용한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트의 적용은 이제 웨스트 코스트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MLB 그 다음에 IPI 레이트로 되어 있는데 한번 밑에 문제 올라타도 되는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뭐 다 이전에 언급된 부분들이니까 대충 뭐 이해를 하시라고 생각이 되지만 WC 같은 경우에는 극동의 항구에서 미 태평양 선 항구까지의 해상 운임 화물의 목적지가 노스 다코타, 그다음에 사우스 다코타, 네브라스카, 콜로라도, 뉴멕시코 중에 서부에 위치한 지역까지 해상 단일 운송 운임에 이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WC OCP 같은 경우에는 오버랜드 커먼 포인트 레이트라고 해서 OCP 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서해안 항구에서 도착한 화물 중에 이른바 OCP 목적지까지 수송을 수하야주가 요청하는 경우 동화물에 대한 철도나 트럭의 지정 내륙 운송인으로 하여금 일괄 수송을 수행하게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OCP 목적지라 함은 미국 로키 산맥 동쪽에 있는 주들에 위치한 OCP 운송인별로 지정된 내륙 공동 운송 지점을 말하는데 미 대서양 걸프만을 경유하는 화물 수송 방식과 경쟁을 고려하여 로컬 운임보다 할인된 운임을 적용하게 된다. 그다음에 MLB는 이제 미니랜드 브리지라고 해서 MLB라 함은 극동에서 북미 서안까지의 컨테이너 선으로 운송하고 북태평양 서안에서는 육상 수송기관에 접속하여 북미 동안 또는 걸프만에 있는 콘테이너 터미널까지 수송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MLB 레이트는 해상 운송에 명기 적용되는 운임률의 합산액이 총 운임액이며 처음에는 선화증권이나 철도 운송증권은 개별적으로 발행되고 운임 책임도 명기 분할되어 적용되었지만 나중에 콘테이너 운송 전 구간의 운송 주체자로서 한 가지의 전 구간 운송을 적용, 전 구간 선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운송 구간에 대한 단일 책임을 지닌 MLB 시스템을 확립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IPI 지역은 마이크로 브리지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동맹 내 대부분의 선사들이 비싼 미 내륙 운송비 때문에 IP 서비스를 꺼렸으나 비동맹 선사들에 의해 해륙 복합 운송이 활발하게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동맹 선사들도 고객들의 열렬한 요구에 따라 마침내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서비스로서 IPI는 MLB처럼 해상 루트로서 선박 미륙 대륙 수송기관으로서 철도, 트럭 등 복수의 이중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일괄 수송기관으로서 철도, 트럭 등 복수의 이중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일괄 수송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MLB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 지역이 어디까지나 미국 대서양 및 걸프만에 한정되어 있어 포트 투 포트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IPI 서비스는 미국 내륙 지역의 도시까지 선사가 일괄 서비스를 행함으로써 해륙, 복합 운송에 진수작용할 수 있는 투도어 딜리버리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게 이제 IPI 지역 서비스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AG, All Water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극동 항구에 있는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미 동부 지역과 걸프 지역 목적지까지 동일한 운송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해상 운송 레이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MLB 서비스에 비해서 수송기간이 더 걸리는 단점이 있는 대신 MLB 서비스보다 저렴한 운임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I Age Rate, Reverse IPI Rate. 그래서 IPI EC와 동일, 단 미 동안을 통해 미 내륙 도시로 일괄 운송되는 게, 미 동안을 통해서 미 내륙 도시로 일관 운송되는 게 그 Age Rate, 뭐 IPI Age Rate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서비스 컨트랙트라고 하면 그 일정한 어떤 화물을 선복 계약을 하는 거죠. 그 선복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쭉 하니. 근데 우리도 이제 물량이 좀 많아지면 선수하고 SC를 맺어야 되겠죠. 이런 언급들이 다 있고, 구주 테리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구주 테리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걸 이제 지도로 잠시 보면요. 현재 보면 이 서해안 쪽에 이 포트를 웨스트 코스트 서비스라고 이렇게 일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CP 지역이라고 하는 이 럭키산맥을 지나서 이 동부에 위치해 있는 지역을 서비스하는 게 OCP 서비스가 되고요. MLB 서비스는 이쪽에 서해안 포트, 서해 포트에서 동부까지, 이 항만까지 오는 거나 아니면 이 걸프 에리까지 오는 게 이제 MLB라고 하고, IPI 지역은 포트에서 요 내륙 지역, 뭐 어떤 내륙 지역을까지 어디나 내륙 지역 포트까지 가는 게 이제 IPI. 오라타 서비스는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미국의 동부 쪽을 서비스하는 게 이제 오라타 서비스. 이렇게 지도상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부산 포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현재 이 부산에는 그 1부두, 2부두, 뭐 중앙부두, 그 다음에 3부두, 4부두, 이쪽에 이제 BCTOC, 컨테이너 터미널에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배들이 앵커리지를 할 수 있도록, 외양 대기, 뭐, 이건 내양이겠죠. 여기는 방파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외양에서도 이제 대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각 성급마다 몇 톤짜리 배가 여기에 정박할 수 있는지 이렇게 다 에리아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배들이 재래선 같은 경우에 벌크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 외양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에 그 선석이 벼야지 외양에서 이제 내양으로 해서 접안해서 작업합니다. 그래서 그 전날, 입항하기 전날, 배 외양에 대기하고 있는 또는 이제 접안을 해야 할 배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 선사들은, 선석회랍니다. 선석회의를 해서 한 2시경쯤에 이제 선석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석회의에 따라서 각 선사마다 자기들 배들을 이제 지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2부도 2번석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작업을 한다. 뭐 우천시에는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이 벌크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 외곽에 있는 그 ODCY나 이 BCTOC 내에서의 그 터미널에서 BCTOC 내에서의 온독시와에서 이제 배가 올 때 대기하면 되지만, 그 일반 제네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이부드라 하더라도 어느 포트, 어느 선석을, 뭐 이부드 1번, 2번, 뭐 3번, 4번, 5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자체가. 근데 가운데 이제 창고가 있고, 어느 선석에 배가 붙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화물이 그 출발할 때 그 선적회의가 되는 것을 파악을 하고 출발을 해야지 정확하게 어떤 그 자기의 화물이 이중부담 없이 도착지에서 바로 내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그 너무 화물이 빨리 왔다 그렇게 되면 차에서 만약에 뭐 차에 적재된 상태 내에서 뭐 하루나 이틀을 기다리게 되면 뭐 차의 운전기사도 뭐 하루당 뭐 대기료를 받으려고 할 것이고, 너무 늦게 왔다 그러면 이미 배는 떠난 상태고, 그러니까는 이 벌크선의 그 카고 핸들링 할 때는 수시로 이 하역업체와 선사와 그 다음에 화주와 운송인을 체크를 해서 그 시기간에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지금 그 부산항의 항만에 대해서 지금 대충 알아본 거고, 요즘에서는 항만 개발을 이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수영 쪽에도 이제 그 개발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그 감천 쪽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포트는 의외로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뭐 감천하고 이쪽에 뭐 감만 뭐 하게 되면 한 거리상으로 한 1시간 정도의 거리상 위치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컨테이너가 어디에 있느냐 보면 어떤 경우는 감천에 있는데 뭐 하고 갔더니 감천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데 감만에 가야 된다. 감만까지 가야 되는데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상당히 이 컨테이너 위치 파악할 때도 정확하게 위치 파악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보면 인천은 이렇게 아기자기합니다. 요게 보면 이 간만이 요게 이제 간만이고, 여기 우리가 말하는 월미도가 여기에 있죠. 이게 월미도 바로 옆에 보면 이제 간만 시설이 돼 있고, 외항에서 배가 이 간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간만 오프닝 시간, 이 만조 시간에 거쳐서 이제 들어와서 들어오는데, 이거 뭐 여기가 1부도 2부도가 있고 3부도 4부도 1부도 2부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이템이 지금 다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파 정도가 여기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4부도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전용선들이 여기에 접안하고, 그 다음에 5부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용선이 붙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7, 8부도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뭐 어떤 뭐 선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붙는, 이런 어떤 그 각각의, 그다음에 뭐 밑에 보면은 여기는 뭐 석탄부두가 이쪽에 있다거나, 그다음에 뭐 남항에 있고, 그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북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그 출입할 때는 항상 그 항만청에 가가지고 출입증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볼 수는 있는데, 뭐 촬영도 뭐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여기 인천 항만에 가서 전체적인 걸 한번 찍어 와서 보면, 이쪽에 컨테이너선 운영방 하는 작업 관계, 그 다음에 벌크선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루로선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게 인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이 이렇게 좀 짧고 하기 때문에 모든 컨테이너들은 대기를 이 오프독 CY에서 다 합니다. 오프독 CY에서 다 하고, 나중에 배가 컨테이너선인 경우에 작업할 쯤에서 다 이제 옮겨놓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링 타임이 인천 항만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서 껐다 하면 자기 순서를 놓치면 여기서 못 나갑니다. 못 나가면 뭐 순번을 놓쳐가지고 하루나 이틀을 더 있어서 자기 순번을 타고 가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제 여객터미널에 뭐 지금도 이제 국제 여객터미널도 있지만 최근에는 국제 여객터미널을 이쪽으로 지금 그 별도로 빼서 이런 그 간만 시설을 이용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쪽 포트는 간만 시설 없이도 항시 접안할 수 있는 게 남항 쪽에 이제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간만 시설 없이도 운영되고 있어서 어떤 정시성을 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게 인천항만에서의 좀 탈피점이죠. 과거에 인천이 어떤 자동차 전용 부두로서의 역할이 커졌는데 최근에 보면 뭐 신문에서 봤을 때 이 자동차 때문에 뭐 기아자동차나 이쪽에다가 뭐 이 항만 노조가 파업하고 막 그런 것 자체는 뭐냐면 이 자동차가 이 인천에서의 그 하역이 상당히 그 아마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동차의 하역을 최근에 평택항으로 옮겨가서 평택항 자체가 보면은 평택 옆에 보면 뭐 기아도 있고 자동차도 바로 있으니까 일단 내륙운송비도 싸고 해서 거기서 평택항에서 하게 되면서 인천에서의 하역 소득이 이제 줄어드니까 이 소득에 대한 줄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시민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출 신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신고자가 1번이 이제 신고자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관세사 명이 기재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슨 관세사. 무슨 얘기냐면, 현재 그 세관 업무 자체가 세관은 한정되어 있는 인원이 있고 한정된 장소에서 뭐 10만 명 이상의 민원인이 뭐 하루에 1년에 한 건씩만 한다 해도 10만 건이 되는데 그러한 많은 처리 물량을 뭐 각 민원인으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그 특정인에게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대행 업무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가 이제 관세사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을 세관에 근무했거나 관세사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래서 그 세관에서 자기들이 그 신고인으로서 어떤 권리를 이제 부여받고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이제 받는, 수수료가 이제 어떤 수입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고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출번호라고 하면 그 맨 처음에 한 5자리가 뭐 각 신고자의 부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자리가 있는데 이제 신고년, 그래서 뭐 01 그러면 이제 2001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일렬 번호가 7단위 정도, 5단위, 7단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숫자는 항상 그 체크디지라고 해가지고 그 번호가 맞았는지를 항상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출자 2번에는 이제 수출자 상호와 부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자의 상호와 성명을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무역업 신고 번호를 기재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출자하고 제조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그 부호 옆에 그 A로 표시를 하고, 수출자가 수출 대행을 할 경우에는 B로, 그 다음에 완제품 공급을 받아 수출할 경우에는 C로 이제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부호란에는 수출자의 무역 번호가 들어가고, 그 오른쪽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칸은 그 이게 형태가 어떤 식으로 수출되고 있느냐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자 주소와 상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실제 물건을 제조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따라서
제조와 수출자의 상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통관 고유 번호는 어떤 그 관세청장이 기재하는 등록 부호가 있어요. 그걸 기재하게 돼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그 제조자에 대한 그 사업자 등록 번호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품 구매자 상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품장 상에 이제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자를 영문 26자 이내로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가 누구하고 이루어지는지 그게 되어 있고요. 부호는 그 국가 코드가 근데 통상적으로 있는데, 그래서 뭐 미국인 경우에는 US, 그 다음 이렇게 그 뒷자리는 각 업체의 어떤 그 구매자 상호를 약간 세 자리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알파벳에 일련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 업체 코드를 다시 또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환급 신청인은 과거에 어떤 그 수입했던 수출용 원재료나 아니면은 정액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가 만약에 그 환급자가 수출자인지 제조자인지에 대한 표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이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환급기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국한 거래 은행에서 주로 하고 있고, 그 부호는 그 기관의 부호가 별도로 항상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010 그러면 서울세관으로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출 신고의 신고 번호들이 신고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그 통관 세관의 부호,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번호가 그 과부호, 그 다음에 연도, 그 다음에 일렬 번호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입 신고일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9번, 뭐 신고 구분에서는 만약에 그 검사 생략품목이었다 그러면은 A, 그 다음에 CS 검사다 그러면 B, 그 다음에 뭐 간이 통과한 수출이다 그러면 S,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 번호를 보면 이게 수출 구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됐구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CS 구분란은 세관에서 이제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거래 구분, 그 다음에 종류, 결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래 구분은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일반 형태의 수출입이다 그러면은 11, 그 다음에 어떤 산업설비다 그러면 69, 그 다음에 중개무역이다 그러면 79,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화된 그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별로는 이것이 뭐 그 운송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으면 이제 뭐 CON,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이제 그 뭐 비행기로 해서 이제 ULD로 올 때는 UL, 그 다음에 팔레트의 경우는 PA, 뭐 해서 이제 포장의 종류 어떤 단위로 왔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결제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LC로 결제가 됐다 그러면은 LS, 그 다음에 뭐 유산스인 경우에는 뭐 LH, 뭐 LH 아니고 LU, 뭐 또는 뭐 DADP다 그러면 DAD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의 결제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목적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어디로 되느냐에 따라서 JP 그러면 이제 저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적재항은 뭐 부산이면 부산.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제주항 같은 경우에는 뭐 CHH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운송 형태로는 이게 이제 선박에 의한 거냐, 항공에 의한 거냐 해가지고 10cn 그러면은 이거는 선박에 의한 거고 40cn 그럼 이거는 이제 항공에 운송된 겁니다. 그다음에 제조 완료일 또는 이것도 검사 희망일이라고 그러는데 수출 제품이 완료되는 시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6단위로 연월일이 이제 표시되겠죠. 물품 소재지는 수출 물품이 이제 장치되어 있는 장소죠. 이렇게 장소가 여기에 있고 이 앞에 그 우편번호 그 세 자리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장 거래일 경우에는 뭐 신용장 거래 신용장 그걸 넣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CS 변경. 이 CS 변경란은 그 10번단의 어떤 변경됐을 때, 이건 세관에서 하는 거고, 이 21번 조사란도 그 세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번의 그 관세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1개월 이내에 제조자가 이 관세사를 얼마나 거쳐서 신고했나, 이 건수를 여기다 이제 신고 건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품명과 규격에 대해서는 그 송품장상, 그러니까 인보이스상의 품명과 규격을 이제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번의 그 3번 부호는 HS 코드의 10단위가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제품 코드는 그 송품장 번호 있잖아요. 인보이스 번호를 여기다 이제 기재하는데 약 한 12자리까지 돼 있고, 신고 금액은 FOB로 환산을 해서 이 FOB 금액을 여기다 기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중량은 그 포장 용기를 제외한 제품의 순중량을 여기다 기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은 관세유표에 계기된 어떤 수량 단위를 쓰는데, 그래서 그래서 1000개라고 그러면 1th, 1000EA가 아니라 1000의 어떤 1th 정도 이런 식으로 표기되고, 개수를 표시할 때는 U, dozen은 DZ, 이런 단위로서 이제 그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포장 개수는 그 외포장 개수를 기재하고 통계 부호표를 참조하여 수출 물품에 해당 포장 종류 코드를 기재하면 되는 게 이제 포장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란이 있고, 요 밑에 또 다시 또 똑같은 두 번째 어떤 같은 번호가 있죠. 그래서 요거 하나, 별도로 이렇게 기재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란수라고 하면 수출된 수출 신고된 총란수 하나, 둘 해서 이제 이런 난수, 요 뒤에 더 있으면 이제 더 붙여서 10개면 10개, 10란이었고, 총 중량은 신고된 물품의 총 중량, 이쪽에 전체적인 거, 총 중량이 여기 표시되게 됩니다. 총 포장 개수 역시 그 외포장 개수, 나중에 외포장 개수를 여기 기재, 내포장 개수가 아니라 외포장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총 신고 가격, 마찬가지로 요 단위당 그 모든 걸 합친 게 이제 총, 요거는 전체적인 걸 다 나타내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금액에 대해서, 결제 금액은 그 인보이스의 그 인도 조건, 그래서 CIF 밸류 2만 불이다 그러면 CIF 2만 불이 여기 이제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임. 현재 이 해상 운임이 여기에 결제된 이 회상 운임이 얼마였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 여기는 이제 보험료가 얼마냐, 이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37번에 어떤 수출 승인서가 있을 경우에 수출 승인서에 번호를 기재되어 있고, 수출 추천 기관을 또 하게 되어 있고, 그 검사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검사증의 번호와 발급일자, 그 다음에 검역증도 마찬가지로 검역증의 번호와 발급일자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물자 수출 허가서, 이런 경우에는 요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뭐 개별 수출 허가는 A,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세 운송이 이루어졌을 때, 이게 보세 운송인이 신고인이 누구고, 보세 운송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래서 운송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면허가 언제 됐는지, 신고 수리 일자가 이게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관 기자랑은 자기들의 어떤 세관의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입 신고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신고 번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세관 그 번호와 신고년, 그 다음에 이제 1년 번호 및 그 체크 디짓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2번은 이제 그 신고한 날짜, 수입 신고를 언제 했느냐. 그 다음에 신고하는 그 통관지의 세관과 부호가 이게 이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L 넘버, 신고 BL 넘버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물 관리를 위해서 요즘은 이제 화물 관리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물 관리 번호를 하우스 BL 단위별로 여기다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배가 또는 비행기가 언제 입항했느냐, 입항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반입일자는 언제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징수 형태는 세관에서 나오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징수 형태, 세금을 어떤 식으로 징수할 거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세한 건 나중에 보시고요. 수입 신고자, 수입 신고를 누가 했고, 신고자는 똑같습니다. 저쪽에 관세사가 이제 신고자가 되는 거고, 수입자는 수입하는 상호, 수입업체죠. 무역업체가 이제 수입을 하고, 밑에 납세 의무자는 실질적으로 물건을 쓰는 업체죠. 물론 여기서도 보면은 수입자와 맨 뒤에다가 이제 저쪽에 ABC, 아까와 같은 표시를 하게 되는데, 수입자와 납세 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는 A. 그렇게 하고 이제 수입자와 납세 의무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이제 B로 표시함으로 인해서, 납세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의 상호와 주소 이런 것들이 이제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통관부호와 납세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제 표기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만약에 여기 보면 업체 유형도 처음에는 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업체의 설립 연도, 그 다음에 업체 동일 구분, 본 지정 구분, 이런 식으로 이제 통관 고유 번호를 각 업체별로 이렇게 줍니다. 무역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상호를 기재를 합니다. 무역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사용호를 지정하고, 그다음 공급자, 저쪽에 수출자에 대한 상호도 세관의 코드 번호에 따라서 국가명, 그 다음에 공급자, 이런 식으로 해서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에 통관 계획 같은 경우에는 출항 전 신고냐, 아니면은 입항 전 신고냐. 입항 전 신고 같은 경우는 B, 보세구역 도착 전 신고는 C, 장치 후에, 보세구역 장치 후에는 D,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신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서류를 다 하고 했을 경우는 B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간이 서류로 했을 때는 D로 구분되고, 그래서 신고 구분에 따른 코드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거래 구분에 있어서는 일반 수입인 경우에는 10일, 그 다음에 수탁 판매용인 경우는 50일, 그 다음에 어떤 위탁 가공 후 수입되는 건 29번. 그래서 이것도 거래 구분에 따라서 거래 형태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종류별로는 이게 이제 외화 획득용 수입이다 그러면 A, 그 다음에 내수용품이다 그러면 K,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한 7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했으면 Y를 표시하고 없으면 NO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신고서를 썼을 경우에는 Y, 없을 경우에는 N으로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그 총중량은 그 수입된 물품의 총중량을 얘기하고, 포장 개수 또한 총 수입 포장 개수, 외포장 개수겠죠. 그 다음에 국내 도착항, 어디로 들어왔고, 어디에서 수입이 됐는지,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선명을 가지고 운송 형태에 대해서는 이게 배냐, 비행기냐, 뭐 이렇게 되겠죠. 10CN, 뭐 40CN, 뭐 이런 식으로 기억나죠? 그 다음에 마스터 BL 번호, 이거는 이제 이 우에서의 번호는 이제 하우스 BL로 한다고 했을 때, 밑에는 이제 선사에서 마스터 BL 넘버를 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기관의 부호도 표기되고요. 그 다음에 이 검사를 어디서 하느냐, 이 반입 장소가 어딘지 여기가 이제 표시가 됩니다. 이 품명에 대한 거는 뭐 송장상의 품명과 동일하고, 거래 품명은 거래 품명과 표준 품명이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품명을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상표로서 이거를 뭐 코카콜라라든지 이 상표를 살 경우에는 이제 상표에다 하고, 모델과 규격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관세율 표상에 나와 있는 종류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분, 성분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게 구성품이 있으면 여기다 이제 적어줘야 되겠죠. 수량, 단가, 금액, 그렇습니다.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US 달러로 이제 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 부호는 HS 코드 넘버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 가격은 항상 CIF 밸류로, FOB로 수입했다고 하더라도 수입은 CIF로 가격을 매겨서 합니다. 왜냐면은 토탈 인보이스 밸류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료 및 보험료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중량 아시죠?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황금 물량이 있냐 없냐, 그 다음에 CS 검사는 아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변경, 그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알겠죠? 뭐 특수세액, 원산지 표시가 어디냐, 그 다음에 수입 요건이 있을 경우는 이쪽에, 그 다음에 세종, 이게 뭐 특수세가 있는 특수세, 주세는 주세, 뭐 이런 게 이제 세종이고, 세율이 몇 프로다, 그 다음에 감면율이 뭐 20%다, 뭐 세액은 토탈 얼마고, 감면 분할 부분은 어떻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과세 가격 및 세금은 결제 금액이 얼마고, 이거는 지금 결제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 금액이겠죠. 그 다음에 총 과세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은 일주일 단위로 세관에서 지정하는 환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임이 얼마였었고, 보험료가 얼마고, 그래서 이걸 가산을 했을 때 얼마, 그 다음에 품목 공제한 금액이 얼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관세, 교통세, 주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이제 가산이 돼서 여기 납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납부 번호가 있게 되고, 부가가치세과표, 그 다음에 세관에서 기재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세금이 얼마고, 담당자가 누구였었고, 접수일자가 언제고, 수리가 언제 됐다, 이렇게 다 표시가 됩니다.